그러면 이번에는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이런 세계 경제 상황 하에서 뭐 좋을 때나 뭐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어려울 때나 사실 세계 경제를 잡고 있는 건 유대인들이잖아요. 금융계를. 어떻게 우리도 유대인과 같은 어떤 경제 마인드 아니면 경제적 파워를 가질 수 있을까를 부러워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청와대에도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좀 경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좀 올라가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교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특별히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기보다는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의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우선 유대인의 경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앞서서 유대인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은 유대인에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보통 나라가 망하면은 100년도 안 돼서 그 나라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특별해요. 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이상 이렇게 각지로 흩어져서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은 어떤 민족적 동질성이나 종교적인 동질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자기 나라를 다시 이제 건국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똘똘이 생활을 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그쪽의 경제와 금융을 항상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재국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항상 주재국을 도우려는 태도로 살았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중세 시대나 근대에 이르러도 유대인들은 돈이 곧 생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었다는 게, 그게 실제로 벌어진 사실인데, 그 당시에는 보증서를 산다거나 그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 가지고 그 신변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한 돈을 못 내면은 그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그런 힘든 상황에서 그들한테는 이제 돈이 생명으로 이제 다가온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2000년 이상을 산 민족이, 그들이 그렇다고 돈에만 그렇게 집착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시다시피 노벨상이나 교육계에 기여하는 유대인들의 공헌은 사실은 대단해요. 그 노벨상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가져가고, 미국 명문대학 교수나 학생들도 유대인들의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뭐 IT 산업이면 IT 산업, 각종 뭐 영화 산업, 방송 산업 할 것 없이 이런 산업들을 창안하고 주도해온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그 강할 뿐만 아니고, 지금 그 실리콘밸리의 산업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사실은 파고들면은 그 유대인의 교육 철학으로부터 나오는데, 또 그 철학을 파고들면은 그들의 유대교 신앙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그 기초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한테 경제 교육을 시키는지를 한번 보죠. 보통 9단계 정도로 자녀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데, 우선 대부분의 종교는 청빈을 강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나 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소유를 권장하고, 그런데 종교 중에서 딱 두 종교가 부는 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하고 청도교예요. 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종교가 유대교하고 이 청교도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는 가난은 아예 대놓고 죄악이라고 해요. 세상사에서 돈 걱정이 인생사의 모든 걱정보다도 훨씬 무게가 크다라고 해요. 네.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읽어보면, 우주의 어느 것도 가난보다 나쁜 것은 없다. 빈곤은 가장 큰 고통이다.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깨에 의해 전생의 고통의 무게를 운반하는 사람과 같다. 만약 이 세계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저울 위에 놓고 다른 한편에 가난을 놓는다면 그 균형은 가난 쪽으로 기울어진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동곡정은 일종의 죄악이라고 보고 부는 신의 축복이라고 보는 이러한 그 유대인의 오랜 관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자식들한테 그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성인식이라는 건 보통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받는데 이 성인식의 의미가 뭐냐면 13살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12년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칩니다. 근데 13살 성인식이 되면은 그 자녀를 하나님한테 다시 돌려줘야 돼요. 자녀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내가 간직하고 있었는데 성인식 날은 다시 자녀를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데 그거를 올바른 인격체를 만들어서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게 부모의 의무예요. 그 왜 그러냐면 고대로부터 유대인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13살이 넘으면은 공동체의 중요한 일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만한 그런 판단력과 인성을 길러서 13살에 다시 자식을 그 공동체에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12살까지 정말 아주 혼신의 힘으로 그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때 가르칠 적에 어떤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온전한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우선 유대교를 믿는 사람, 즉 유대교인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성숙한 성인의 판단력을 갖춘 사람인데 이 얘기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공동체 정신을 갖게 만들 것. 그 다음에 이런 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인성, 즉 이해력이나 공감력이나 그런 어떤 배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인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는 거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율법의 정신이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체닥하고 하나는 미스파트입니다. 체닥하란 무슨 뜻이냐면 공동체 내에 있는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약자를 돌본다는 거는 뭐 돌봐도 좋고 안 돌봐도 좋은 이런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돌봐야 될 당위예요. 그들한테는. 그래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체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이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용돈을 주면서 그걸 보통 3등분해서 쓰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면서 가장 첫째는 그 3분의 1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3분의 1은 네가 필요한 용도에 써라. 그 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라 라고 가르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경제교육을 이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그 성인식 전까지의 그 부모의 자녀 교육을 보면은 우선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기도를 통한 암송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목욕을 시킬 적에 유대인 엄마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아이의 동의를 받아내요. 그러니까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욕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시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가 즐거움 가운데에서
목욕을 하고 싶게 만들까? 즉 아이의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까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이 목욕을 시키면서 유대인 엄마들이 그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보통 머리를 씻겨주면서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담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씻어주면서는 이 아이의 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발을 씻어주면서는 이 아이의 발을 통해 온 민족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엄마로부터 수백 번도 더 목욕을 당하면서 이게 나중에는 아주 쇠뇌돼요. 그러겠네요. 자기는 크면서 나는 세상의 지식을 내가 담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 손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돼야 되는구나. 내 발은 뛰어다니면서 내가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이런 의식이 아주 잠재적인 그 무의식 속에 박혀가지고 어떤 자아실현의 어떤 욕구이자 자존감이 돼버립니다. 네.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아이를 길러내고, 그 다음에 아빠는 아이가 미성년이 난 절대로 바깥에서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이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아이한테 밥상머리에서 많은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은 항상 그 베갯머리에 가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이런 헌신적인 교육, 그 다음에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이야기 등을 통해서 유대인 자녀들은 보통 4살이 되면은 일반 아이들이 한 800-900단어를 인지할 적에 유대인 자녀들은 1500단어 이상을 인지를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되네요. 근데 그 인지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그 포션이 아빠가 밥상에서 해준 이야기들, 그게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같은 날, 모처럼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있을 적에 유대인들은 다 책을 읽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전통적으로 생길 수 있었냐면, 과거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과거에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강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시작은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킴으로써 뭐 밥을 짓든가 뭐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나뭇가지를 꺾기만 해도 저건 불을 켜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죽였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불을 어떤 걸로 켜냐 하면은 보통 스위치나 버튼을 켜잖아요. 네. 그 안식일 날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V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버튼을 누를 수 없으니까 휴대폰을 쓸 수도 없어. SNS도 볼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에 이 버튼도 못 눌러요. 그럼 맞춰는 올라가려면 누가 눌러주거나 없으면 바깥에 있는 아이 불러서 이거를 누르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냥 거실에 모여서 책을 보고 그 내용을 갖고 같이 얘기하는 이러한 게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어나면은 잠자리에 들려고 그러면 맨날 아빠가 달려와서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모처럼 식구들이 모인 안식일 날에는 항상 식구들이 같이 책을 읽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때서부터 사람이면은 당연히 책을 읽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유대인 아이들은 책에 대한 그 독서 습관이 아주 일찍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몰입도나 이해력이 굉장히 남들보다 빨리 형성이 돼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경제교육에서 3단계가 아이하고 규칙을 정하는데, 보통 이거는 한 3살서부터 정하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하기 쉬운 것부터 정합니다. 근데 규칙을
부모가 임의로 정해서 아이 보고 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꼭 아이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아이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규칙은 처음서부터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거. 너 아침에 눈 뜨면은 엄마한테 뽀뽀해 줄래? 라고 해서 이제 그게 동의가 되면은 그게 하나의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저 건너방에 있는 할머니한테도 가서 뽀뽀 좀 해줄래?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범위가 좀 넓어지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너 장난감 갖고 놓은 거는 네 통에도 좀 집어넣어 줄래? 혹은 네가 먹은 밥그릇은 저 싱크대에 좀 갖다 놔줄래?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이렇게 그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는 유대인들은 계약의 민족이기 때문에 한 번 또 규칙을 만들면 그들은 아주 그 규칙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습관이 되고 그게 또 버릇이 되고 그게 일상이 되고 그게 삶의 방식이 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격을 높이면은 그게 성품이 되고 좋은 그 습관과 성품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커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규칙의 중요성과 그 습관의 중요성을 아이한테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사실은 어떤 것부터 가르치냐면 아주 어린 애한테 그 용돈을 주면서 가장 먼저 그거를 저금통에 갖다 넣는 훈련을 시켜요. 근데 저금통을 보통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체다카 저금통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쓰는 저금통에 가장 먼저 돈을 집어넣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쓸 걸 남겨주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나중에 쓸 저금통에다 또 이렇게 저금하는 습관을 길러줘요.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듯이 아주 어릴 때서부터 그 체다카 저금통에 돈을 넣는 습관서부터 가르쳐요. 즉 그 얘기는 돈은 베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식을 일단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네가 좋은 일에 이제 쓰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티쿠놀람 사상을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창조 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은 그 선두에 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삶의 목표가 내가 하나님의 창조 사업을 어떻게 돕지? 즉, 이 세상을 개선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지? 이게 개인의 목표이자 기업의 목표가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청지기론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돈이나 재능은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하지만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재능이 있다거나 나한테 돈이 와 있으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돼. 이거를 내가 움켜쥐고 나만 쓰면은 나는 하나님한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 탤런트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그러니까 재능이건 돈이건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속담에는 세상은 세 가지로 유지된다고 가르쳐요. 하나는 배움, 즉 교육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일하는 거, 노동.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자선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유지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5단계를 보면 뭐를 가르치냐면 그 용돈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용돈, 사실은 3분의 1은 최다가 저금통에 집어넣고 3분의 1은 자기 저금통에 집어넣기 때문에 액수도 크지 않지만 그걸 어떻게 썼는지를 항상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 기록을 잘했으면 부모가 상도 주고 기록을 안 했으면 다음 용돈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다음 용돈을 받으려면 그 기록을 다 해야 돼. 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용돈을 기록하면서 어떤 돈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그렇게 용돈을 기록하다 보면은
현명한 소비 계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려면은 내가 필요한 걸 뭐를 사고 다음엔 또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균형 있게 나눠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부모들이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건 자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용돈을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방을 청소했다거나 자기가 뭐 숙제를 했다거나 일기를 썼다거나 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는 용돈을 안 줘요. 즉 집안일을 할 때 엄마를 도왔다거나 뭐 집안 전체 일을 했다거나 혹은 집안일 이외에 뭐 다른 공동체를 도왔다거나 이랬을 적에 거기에 상응하는 용돈을 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같이 그 플랫마켓 그 벼룩시장 같은 데 데리고 나와서 집안에서 못 쓰던 물건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팔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미국 학교나 유대인 학교는 그거 이외에도 특별한 행사에 쓸 날 그런 아이들의 어떠한 그 시장 같은 게 서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 스스로 나가서 돈을 벌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모가 좀 도와준다거나 해서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어린 자녀에게 장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자녀를 도둑으로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은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그런 의식을 이제 심어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장사를 할 때 정직하게 장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한테는 어떤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너는 장사를 정직하게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가르칩니다. 그거는 비단 장사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똑같이 묻는데,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실은 모든 게 선택이고 거래라는 개념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할 적에 내 정당한 노력으로 어떤 성취물을 얻었느냐, 아니면은 이게 간교한 어떤 트릭이나 탐욕으로 정당한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내가 탈취를 했느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버는 걸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제 교육을 시킬 적에 아까도 보셨지만 체다카부터 먼저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떤 그 용돈을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이렇게 용돈을 벌게 하는 이런 것서부터 이제 경제관념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는 7단계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즉 시간 자체가 돈이고, 그리고 이 시간에 지식을 쌓는 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이 많거나 경험이 있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어른이 돼요. 예. 그러니까 아이한테도 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식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배움은 기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면 그만큼 하나님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배움이 하나님한테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신앙생활이자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배움이 사실은 수단이에요. 네.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좋은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근데 유대인한테 배움이라는 건 하나님한테 한 발짝 더 가까이 위한 가장 지고의 어떤 개념이에요. 목표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시간 사용 계획표를 짜게 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짤 건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거를 가지고 이 식사 시간에 아빠가 아이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준과 동시에 많은 격려를 해줘요. 그래서 항상 식사 시간에는 아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칭찬하면 사람이 그 결과를 득하기 위해서 다른 올바르지 않은 수단을 쓸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을 중시하지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그런 인식을 아이들한테 심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단계는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유대인은 개인적인 역량도 강하지만 그보다 더한 거는 그들의 단결력이자 공동체 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는 신뢰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뭐를 가르치냐면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나 허물이 있단다. 그러니까 너 친구들의 단점이나 허물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 그거는 누구나 있어. 더 중요한 거는 친구가 속에 갖고 있는 그 장점이나 강점을 네가 알아봐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친구보다 더 많이 얘기하지 말고 친구 얘기를 더 잘 들어라. 라고 해서 사람의 그 겉모습이나 허물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내재된 장점을 찾게끔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항상 친구하고 같이 하고 나중에 연구나 사업도 항상 친구하고 같이 해요. 이거는 그 어려서부터의 습관인데 그들은 서로 공부할 적에도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어떤 창의성이나 어떤 이런 걸 함양할 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하면은 탈무드에서는 저주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혼자 공부하면 독단이나 편견이나 아재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그런데 이게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이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게 미연에 이제 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는 고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 어느 한쪽만 부서져도 그 죄인의 가치를 잊어버려요. 그건 공동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명 있으면 30명이 다 각자 신뢰관계를 가져야지 그 중에 두 사람만이라도 신뢰관계가 깨지면은 그 공동체는 이제 크게 그 신뢰를 잊어버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뭐를 가르치냐 하면 절대로 친구의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않는 걸 가르칩니다. 네. 신뢰는 사실은 험담에 의해서 깨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동료가 자기를 어떠한 경우에도 험담하지 않을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속담이 어떤 게 있냐면 남을 헐뜯는 험담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인다. 곧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험담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 이 셋을 죽인다고 가르쳐요. 아, 이건 정말 진리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단결력이 강한 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동료가 자기를 험담하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네. 게다가 나손하라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게 나쁜 혀라는 뜻인데 그럼 험담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실수한 거 그건 사실이니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적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어떤 경우에도 친구의 어떤 이미지에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이게 나손하래요. 네. 그럼 험담만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친구한테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는 설사 사실이라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하물며 없는 얘기를 갖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뭐 무고하는 거는 이건 율법에서 가장 큰 죄예요. 이건 모치셈나라고 하는데
이거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이건 공동체 단결을 해야 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면 그건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게요. 더군다나 여기는 떠돌이 나라가 없으니까 떠돌이 생활을 할 때인데 동료의 어떤 도움이 없이는 타지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부모가 삶 속에서 본을 보여야 돼. 애복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가리킴으로써 유대인들이 신뢰관계가 그렇게 강하고 그 힘이 사실은 모든 금융기법이나 상업기법을 만들어내요. 멀리 떨어져서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탈무드라는 것 자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진 나라에 살아도 일종의 국제법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유대인들끼리 환원이나 외상거래나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이런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2500년 방랑을 이긴 힘이 바로 이런 공동체 정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사는 유대인은 아메리칸 스쿨에 다닐 뿐만 아니라 주말이나 이럴 때 꼭 히브리 학교를 같이 다녀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 유대인 합숙협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개인주의, 백인들은 우리가 개인주의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항상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공동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어떤 인성. 그래서 12년 동안 성인식 때까지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기 교육이나 영재 교육의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축적은 아니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유능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이 기본 밑바탕을 가르쳐서 그 성인식 날 바치는데, 그때 마지막 경제교육 9단계가 시작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의 가치를 높이 보기 때문에 이때는 친척들이 정말 큰 돈을 축의금으로 아이한테 내놓습니다.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면은 그 아이가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잘 사는 집은 몇백만 달러가 생겨요. 네. 근데 이제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 위에는 부모들이 절대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은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길을 살린다고 해서 이렇게 그 대충 지나다가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녀와 엄마와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네. 유대인 교육은 그 정반대예요. 초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아주 엄하게 열심히 가르치다가 성인식, 즉 중학교 들어간 시점서부터는 그냥 풀어놔둡니다. 근데 이때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몇십만 불이 이렇게 생기면은 아이는 그걸 가지고 스스로 이 포트폴리오를 해요. 포트폴리오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나온 건데 그 돈을 주식이나 채권이나 적금이나 현금이나 부동산에 적절히 나눠둡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또 모여서 자기 돈을 어떻게 불릴지에 대해서 서로 경제 재테크 공부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큰 차이가 나냐면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돈을 벌어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아예 돈을 불린다는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네. 이게 돈에 관한 큰 차이예요. 돈을 버는 걸로 인식하는 사람하고 돈이란 불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접근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은 이게 불리는 개념이야. 이걸 13살 때부터 불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불린 돈이 생각보다 많이 커져 있어서 내가 취직을 할 것인지 창업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 유대인들의 어떤 경제 교육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이보다 더한 그 완벽한 경제 교육은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위한 어떤 시간, 교육에 대한 시간을 얼마나 세심하게 많이 써야 되는가 정성이 딱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보통 맡기잖아요. 학원에 맡기고 어디에다 맡기고 하는데 아, 이건 부모가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게 이제 기본인 거군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경제관념 혹은 이 세계 금융경제를 휘어잡을 수밖에 없는 기본 어떤 실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예, 어려서부터의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뭔가 이러한 것에서 뭐 완벽하게 이렇게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뭔가 배울 건 좀 배워서 우리도 이제 개별적으로 사람들 스스로가 좀 직접 돈을 불리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한, 예,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이런 그 경제 교육이나 금융 교육을 시킨다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중요한 교육인 것 같고요. 예,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교수님께 이렇게 유대인에 대해서 하나씩 이렇게 배울 때마다, 야, 나는 왜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꾸 지나온 세월을 반성하게 되는. 네, 하여튼 오늘도 아주 정말 유익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